안녕하세요. 일본의 버블 붕괴 그 시기 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일본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 10위까지 대부분이 일본 은행과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견주지 못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은 매우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89년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은 정점에 달했죠. 일본 증시는 4만 포인트를 찍었죠. 믿기 어려운 시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버블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였습니다. 근데 1990년 중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3.5%가 올랐죠. 이 때문에 일본 내부의 시중금리는 폭등했겠죠. 시장이 당황했을 겁니다. 주요 대출의 금리는 미친 듯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 단기간에 올라갔던 금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당시 일본에 있는 많은 가정들은 주담대 대출을 끼고 주택을 엄청 많이 사들였죠. 근데 갑자기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당황한 거죠. 근데 빨리 팔아가지고 만약에 빚을 해결했으면 괜찮을 텐데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쉽게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기가 어려웠던 거죠.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값이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5억으로 떨어졌다고 쳐보죠. 근데 이 집을 살 때 대출을 6억을 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못 갚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티려고 하면은 버틸 수 있는 그 이자 낼 수 있는 돈이 돼야 되는데 5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만약에 한 3%였을 때는 5, 35일 해가지고 1년에 1,500만 원의 이자를 내면 됐지만 이자가 만약에 6%가 되면 5, 6, 30에서 이자 비용이 갑자기 두 배가 나는 거죠. 1,500만 원 내던 걸 1년에 3천만 원으로 두 배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9%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그러면 5, 9, 45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자 1,500만 원 내던 걸 1년에 4,500을 내야 되는 거죠. 120만 원 내던 걸 36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감당이 되나요? 감당 안 되죠. 그러면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내놓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저기 너도 나도 다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근데 이런 상황들이 너도 나도 다 벌어지면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은행은 저 대출자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면 더 빨리 대응해가지고 그 채무자의 집을 빼앗아서 경매 처분해서 빨리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아내려고 받아내려고 하겠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부동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는 줄어들고 경매 시장의 물량이 대거 나오게 되고 경매 물량으로 인해서 낙찰 가격은 낮아지고 낙찰 가격이 나중에는 매매 시장에 거래하는 거래 가격으로 또 가늠자 역할을 하고 이래저래 하면 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 은행의 부담도 커지고 일본 가계의 부실도 매우 커졌던 거죠.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부채는 남아있고 그리고 부채 부담 더 커지고 그냥 이제 여기저기에서 다 목을 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줄어든 거죠. 근데 일본 내에서 소비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금속 수요가 감소하니까 물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경제 전반에 일본에서 그 당시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이렇게 일본의 경제의 장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던 당시 일본의 주식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이나 자산 가격 방어를 위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벌어진 자산 가격의 폭락, 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을 줬죠. 자산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디플레이션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마냥 뭐 일본이 되게 뭐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각종 기득권들과 재벌가 족벌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기 때문에
당장 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지금 내가 만약에 5억 주고 샀는데 몇 달 뒤에 4억 5천 돼 있고 또 지난 다음에 4억이 된다 그러면 억울해서 사람들이 지낼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생각 못 하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재화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살 수밖에 없죠. 또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말고 나중에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소비를 극도로 줄였던 거죠. 그런 소비의 급감이 일본 경제를 그냥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간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그 당시에 부동산은 그냥 돈을 버는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상품들이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본에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부동산 버블, 주식 거품 이런 것들이 그때와 싱크로율이 상당하죠. 사실상 거의 똑같다. 거짓말같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동산을 연착륙시켜서 좀 괜찮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부동산을 연착륙시킬 그런 의지와 그런 기대 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냥 부동산 버블 붕괴를 그냥 터뜨려 버릴 거죠. 일본의 상황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되려 더 은행의 입장에서 그리고 재벌가 족벌가 기득권들의 입장에 서서 아마 무수히 많은 빚을 진 고소득 중상층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몰락시키고 그들을 뜯어먹는 재물로 아마 삼을 것 같은 거죠. 일본의 버블 붕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우리는 이미 다 역사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 같은 길, 아니 일본보다 더 심한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주식 붕괴와 함께 장기 침체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한국 또한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뭐 주변에서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 당국이 벌였던 그런 각종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지금 한국이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4월 14일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만약에 4월 달에 안 올리면 5월 달에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4월 달에 올릴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그래도 1.2에서 1.5%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5월 달과 6월 달에 기준금리를 0.5%씩 팍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거죠.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를 보면서 반면교사하고 교훈 삼아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웃 나라 중국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뭐 난리라고 하네요. 이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윤석열 정부 기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이게 그냥 저만의 기우이고 제 혼자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지금 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주가가 2,700입니다. 2,700. 과연 이 주가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죠.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만큼 주가를 떠받들고 있나라고 봤을 때는 물음표인 거죠.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 매우 암울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쌍둥이 적자 얘기하고 있고요. 뭐 무역수지 적자, 재정 적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장단기 역전 현상 발생하고 있고 이래저래 안 좋은 일들만 다 터져 나오고 있죠. 외환보유고는 계속 말라가고 있다고 하고 원달러 환율이 언제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고 있고 미국대로 계속 자기네 나라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외부로 떠넘기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떨까요? 과다한 법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사실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1997년도에 일어났던 IMF 2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개개인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